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아이고 어른이고 몸매 관리에 신경 많이 쓰는 세상이죠. 초등학생부터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서 꼭 관리를 해야 한다고도 하고, 저희 집 아이들은 빈말로도 날씬하단 얘기를 들을 정도는 아니에요. 실제로 먹성이 좋기도 하고요. 주변에선 보기 좋구나 정도를 살짝 지나서 통통하네 정도로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넌지시 돌려서 관리를 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가끔 듣곤 하고요. 하지만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기도 하고 나중에 운동을 시키며 시켰지 먹는 것으로 차별을 두거나 서럽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서 마음껏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고 내버려 두고 있어요. 먹을 것으로 차별당하는 그 서러움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어렸을 적 이야기냐고요? 아니요. 최근 저희 시댁과 있었던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유독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예전에 이바지 음식 전문 업체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북이 고향이신 어르신들은 시어머니의 이바지 음식을 먹고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 TV며 각종 잡지에 인터뷰도 자주 실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저와 남편이 방문할 때면 늘 한상 푸짐하게 차려주셨어요. 심지어 상견례도 시댁에서 하자고 말이 나왔을 정도였어요. 물론 제가 꺼낸 말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당신 솜씨를 보여주고 싶다며 직접 먼저 꺼내신 말씀이셨죠. 네? 상견례를 여기서요? 아유,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만 너무 고생이시고. 아이, 내 솜씨 좀 사돈에게 자랑해보고 싶어서 그러지. 아, 이렇게 참한 며느리 얻게 해줘서 고맙다고.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말씀도 드리고. 아이, 그래도 엄마, 상견례를 누가 시댁에서 하고 싶어 하겠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 민폐야. 아니, 뭐라고? 내 음식 솜씨가 민폐가 될 정도냐? 아유,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은 한번 드려볼게요. 아니, 민폐냐는 건 농담이다만, 정말로 한번 여쭈어보렴. 꼭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구나.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간 날 무려 글자 그대로의 구첩반상을 차려주셔서 시어머니의 환상적인 음식 솜씨를 맛본 저는 시어머니의 의견을 친정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했다가 그야말로 등짝을 얻어맞았어요. 사돈에게 그게 무슨 패 끼치는 일이냐는 말과 함께요. 결국 상견례는 밖에 식당에서 하게 됐지만 시어머니는 사돈께 꼭 한번 대접하고 싶다는 말을 계속하셔서 결국에는 결혼 전에 저희 식구 전부를 한번 초대하셨어요. 저희 가족 모두의 찬사를 받으신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만큼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걸 즐기시고 또 거기에 대한 찬사 또한 즐기시는 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신께서 음식 준비하는 건 전혀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늘 말씀하시곤 했어요. 누구든 당신 음식을 잘 먹어주는 게 낙이다 라고 하시면서요. 그게 가족이라면 더 행복한 일이라 하셨어요. 아이가 둘이라 집안일과 부엌일에 따로 신경 쓰기엔 너무 바쁜 저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제 딴에는 영양소대로 갖춰서 챙겨 먹인다고 해도 먹성이 좋은 아이들에겐 가끔 새로운 음식이 필요한 법이었거든요. 그 욕구를 시어머니가 늘 잘 챙겨주시곤 했던 거죠. 하지만 5년 전 동서가 생기면서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고 말았어요. 어느 날 시숙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해서 시댁에 다 같이 모이게 됐어요. 간만에 온 가족이 모인 셈이 되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여느 때처럼 솜씨를 발휘하셨고요. 사실 남편과 시숙은 우애가 아주 깊은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시숙은 오지 않았었거든요. 상견례 자리에는 왔었지만요. 그래서 이번에도 굳이 저희까지 가야 하나 싶었는데 시숙이 꼭 와주었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될 사람은 한의사라고 했어요. 살가운 성격에 애교도 많고 상견례도 하기 전인데 매주 방문해서 과일이며 한우며
올 때마다 두 손 가득 뭔가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때마다 저와 남편도 꼭 부르고요. 그때만 해도 동서가 손이 참 큰가 보다 하면서 달갑게 생각했던 제가 순진했나 봐요. 시숙이 결혼식을 올린 이후부터 어느 순간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두 사람에게 필요했던 건 바로 자신들을 빛내줄 들러리였고, 그게 우리 부부라는 걸 알아차린 건 아주 나중이 되어서였어요. 본인이 돈을 잘 벌어서인지 집안이 넉넉해서인지 시댁에 대한 동서의 물질 공세는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됐어요. 어버이날이다 뭐다 해서 종종 시댁에 용돈을 드릴 일이 생기면 늘 저희 집보다 많이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크게 만족스러워하시며 어딜 가든 둘째 며느리 참 잘 봤다며 자랑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 이게 비단 돈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동서는 꼭 제가 준비한 선물을 알아내서는 거기에 상위 호환되는 선물을 사오더군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청소기가 고장났다며 새로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길래 제가 가볍고 튼튼한 제품을 사가면 동서는 무조건 최근 가장 유행하고 가장 비싼 제품을 사오는 그런 식이었죠. 그 제품은 저도 후보에 넣었었지만 너무 무겁고 충전 시간도 오래 걸려서 많이 고민하고 시어머니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품을 산 거였는데 단순 가격만으로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뭘 사든 그런 식이었어요. 어쩌다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동서는 눈을 휘어가며 살살 웃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하고 맞출까 했는데 전 그냥 저대로 해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신경 쓰이게 해드린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안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동서가 시어머니 마음을 사는 기술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사람인 이상 좋은 것들만 가져다 주는데 어떻게 싫다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는 저에 대한 태도가 점점 싸늘해지는 걸 둔한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동서랑 나랑은 잘 안 맞는 타입이구나 하고 넘어갔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된 날이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시댁을 방문했던 날이었죠. 거실에 못 보던 게 있더라고요. 바로 커다란 안마의자였어요. 저랑 남편이 한번 사드리겠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거절하셔서 작은 휴대용 안마기만 사드리고 만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마음이 바뀌셨나 보다 하고 생각한 제가 참 안일했나 봐요. 그때 어머니는 저희 준다고 반찬을 포장하고 계셨는데 제가 안마의자를 보고 호들갑을 떨자 갑자기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결혼 후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싸늘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저는 눈치 없이 평소처럼 제잘제잘 수다를 떨려고 시어머니께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안마의자 사셨어요? 저랑 남편이 해드린다고 할 땐 거절하시더니 역시 갖고 싶으셨나 보다.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에휴, 예. 너희가 해준다고 했던 건 무슨 할인 들어간 싸구려의 옛날 모델이었잖니. 이건 둘째 내가 사준 거야. 최신 모델이고 엄청 비싼 거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데 어째 우리 집은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구나. 네? 저희가 받은 것도 그렇게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늙은이들 쓰는 거라고 그냥 아무거나 덜컥 사다 주면 되겠지 하는 거랑 제일 좋은 걸로 해주려는 마음 씀씀이 자체가 다르지 않겠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아무려면 어머니 드릴 제품을 아무렇게나 골랐겠어요? 야, 됐다. 네가 하는 거라고는 그저 늘 얻어먹고 고마워요, 어머니 하는 말뿐인걸. 내가 여태까지 잘 겪어봤는데 뭘 더 바라겠니? 이거 가지고 가서 애들이나 잘 먹여라. 너 하는 거 봐서는 주고 싶지도 않다만 내 아들이랑 우리 손자 손녀 봐서 주는 건 줄 알아. 여기까지 들은 전 어쩐지 억울해졌어요. 아무런 날도 아닌데 동서가 갑자기 안마의자를
그것도 최신형으로 들여줬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가 사드리려고 봐두었던 모델도 할인이 들어가서 그렇지 싸구려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안마의자 자체가 싸구려라고 해서 한두 푼 하는 가격도 아니고요. 저희 애들 잘 먹고 잘 지내는 거야 당연히 시어머니 덕이 크지만 누가 들으면 평소에 제가 애들 굶기는 줄 알겠다 하는 마음까지 들어서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먹먹한 마음은 집으로 와서 더욱 답답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집에 와서 받아온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두렸는데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반찬통 뚜껑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고 거기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 손자가 좋아하는 갈비, 손녀가 좋아하는 장조림 이런 내용이 하나하나 쓰여 있지 않겠어요? 당연하게도 제 이름은 쏙 빠져 있고요. 제겐 마치 당신께서 만든 음식을 넌 절대 먹지 말라는 경고처럼 보여서 소름이 돋고 서러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먹을 걸로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난생 처음이었어요. 망연자실하게 식탁 앞에서 한참을 서 있자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당장 모든 일을 다 터놓고 말해볼까 했지만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는 것도 꼴사납다 싶어서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반찬통 뚜껑에 붙어있던 메모지를 본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왜 반찬통마다 쪽지가 붙어 있어? 아니, 설마 엄마가 이런 거야? 아, 그냥 구분하기 좋으라고 붙여주신 모양이야. 혹시 엄마 태도가 좀 이상해? 내 동생이나 재수 씨가 엄마한테 뭐 비싼 선물이라도 줬어? 어떻게 알았어? 안마의자 사드렸던데 그것도 최고급 브랜드의 최신 모델이라고. 아, 동생 녀석이 간만에 연락 와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랑하고 싶었나 보네. 엄마가 뭐라고 하셔도 절대 신경 쓰지 마.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이간질하는 게 동생 녀석 수법이니까. 하여튼 나랑은 안 맞는 타입이야. 세상에 그 부분은 끼리끼리 만났네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느라 힘들었어요. 우리가 왜 부부인지 알 것 같기도 했고 새삼스럽게 남편에 대한 애정이 샘솟아서 굳이 시숙이나 동서에 험담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 그랬어?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어? 아님 학창 시절부터? 그래서 사이가 소원해진 거였어? 꼭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내 시시한 지 그만두더라고. 아니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거나 그러다 보니 멀어진 거지. 남편이 조금 머쓱해하면서 더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야기는 거기서 일단락됐더랬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서가 시댁에 안마의자를 사들이면서 두둑한 용돈까지 따로 안겨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참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동서에게 안부도 물을 겸 넌지시 얘기를 꺼내보았어요. 동서 잘 지내? 얼마 전에 어머니 댁에 다녀온 김에 동서도 잘 있나 싶어서 전화해봤어. 어머 형님, 저희 아누이 잘 지내죠? 형님도 별일 없으시죠? 별일 없지. 그런데 어머니 댁에 갔더니 못 보던 게 있더라고. 동서네가 해줬다며? 저희가요? 뭐지? 아, 안마의자 말씀이시구나.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요즘 온몸이 쑤시다고 아프다고 하시길래요. 매번 마사지 같은 거 받으시러 다니시기도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하나 장만해드렸죠. 엄청 비싼 거 같던데 우리한테도 얘기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같이 해드렸을 텐데. 에이, 아니에요, 형님. 그까짓 거 얼마 한다고요? 사실 말씀드릴까 했는데 형님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남편이랑 상의해서 해드린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요? 그 와중에 은근히 저희 집을 돌려서 무시하기까지 하니 이게 바로 여우짓이구나 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뒤늦게 어쩌겠어요. 당시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루는 간장게장을 한 통씩 받아가라는 시어머니의 연락이 왔어요. 전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들고 불이 나게 시댁으로 향했죠. 도착해보니 동서가 먼저 도착해서는 시어머니야 소파에서 하하호호 웃고 있더라고요. 동서가 찜질기를 새로 사왔다며 어머니 등에 대주고 있는 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온 걸 본 척 만척하다가 찜질기가 가동을 멈추자 그제야 고개를 들고는 저를 보시더군요. 그리고는 웬일이신지 밥상을 차려주시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제가 할게요 하는 저와 동서를 말리시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차려오신 밥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동서를 앉히시더라고요. 따끈따끈한 김이 나는 쌀밥에 게장 그릇을 통째로 동서 앞에 밀어주시고는 너도 앉아라 하시는데 제자리 앞에는 냉동했던 밥을 데워 덩어리째 눌러붙은 밥그릇에 버리지 못해둔 반찬 몇 개, 그리고 게장 국물만 있었어요. 들째야, 맛이 좀 괜찮니? 역시 게장은 따끈따끈하니 같은 밥에 쓱쓱 비벼 먹어야 제맛이지. 첫째, 넌 게장 별로 안 좋아하지? 힘들게 만들었으니 거기 국물 떠서 간이나 한번 보렴. 그리고 거기 반찬들 좀 해치워라. 오늘 지나면 버려야 하는데 먹을 사람이 없네. 버리면 다 돈이야 돈. 명령조로 말하는 시어머니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네 어머니 하고 씩씩하게 대답하고서는 꾸역꾸역 밥과 반찬을 입안에 밀어 넣었어요. 물러가는 반찬이 제 처지를 말해주는 것만 같았죠. 거기다 제가 가져온 간식을 보신 시어머니는 건강에 안 좋게 요즘 누가 이런 걸 먹냐며 포장 그대로 냉동실 구석에 넣어버리셨어요. 그날 저녁 괜히 집으로 가기 싫어서 저는 어딘가에서 위로를 받고 싶었고 발길은 친정으로 향했어요. 이렇게 속상하고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친정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정으로 가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혹여나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대문 앞에서 거울을 보며 얼굴을 살피고 있는데 마침 엄마를 찾아오신 외삼촌과 마주치고 말았지 뭐예요. 외삼촌은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일만 하며 사업체를 키운 분이세요. 엄마는 그런 외삼촌을 도와 30년 넘게 회계 일을 도맡아 하셨고요. 돈 만지는 일은 절대 남을 쓸 수 없다는 외삼촌의 간곡한 청에 어쩔 수 없이 회계를 배우셨던 거고요. 그리고 엄마가 외삼촌을 거의 업고 키우다시피 하셨었거든요. 아프신 외할머니와 일찍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대신해 엄마는 외삼촌을 지극정성으로 키우셨고 공장 다니며 외삼촌 학비까지 다 대주셨어요. 그런 엄마의 사랑과 희생으로 외삼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그걸 외삼촌 본인도 너무나 잘 알기에 어떻게 해서든 일자리 하나는 빼서 엄마한테 주려고 하셨던 것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엄마도 연세가 많아지셨고 사업 자체가 너무 커져서 관련 팀을 따로 꾸릴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이제 팀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일하시기로 되어 있었죠. 엄마는 이제야 쉴 수 있겠다 하면서 시원섭섭해 하셨어요. 어쨌든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조금은 불안해 하시면서도 외삼촌이 퇴직금 정도야 챙겨주지 않겠냐 하고 생각하시는 눈치였죠. 그 돈으로 이제 남들처럼 우아하게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못했던 다른 공부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편 외삼촌은 제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 하시더군요. 어차피 엄마에겐 차마 말 못할 사연이다 싶어 외삼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털어놓다 보니 그만 서름이 복받쳐 눈물까지 주룩주룩 흐르면서요. 제 이야기를 들은 외삼촌은 대뜸 미안해 하셨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 사업이 힘든 시기여서 얼마 보태주지도 못했다고요. 그때 납작하게 코를 눌러줘야 해야 했다면서요. 하지만 결혼 후에 이런 일로 기싸움을 하게 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외삼촌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로 기싸움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며 사업을 하면서 만난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의 경우를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외삼촌이 늘어놓으신 기상천외한 사연들에 전 마침내 눈물을 그치고 깔깔 웃어대기까지 했어요. 대문 앞에서 한참 그렇게 얘기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빨개진 제 눈과 코를 보고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날씨가 춥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다고 둘러대는 수밖에 없었죠. 집으로 들어가자 외삼촌은 엄마와 저를 앉혀놓고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문서 하나를 꺼내더군요. 그건 엄마 이름으로 된 계약서였어요. 외삼촌은 계약서는 엄마에게 주시고 시선은 절 향해 말씀하시더군요. 이제부터 누나는 건물주, 넌 건물주 딸. 이제 앞으로 둘 다 어디 가서 절대 기죽지 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건물주라니. 그리고 우리 딸 어디서 기 죽고 왔어? 무슨 일이야? 응? 외삼촌이 그냥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건물주라니 무슨 소리예요? 이게 다 뭐예요, 외삼촌? 뭐 별건 아니고 누나가 나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회계 배운다고 고생 좀 했잖아. 그리고 나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어? 그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손 보면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한두 해도 아니고 몇 년간. 또 앞으로 조금은 더 고생해줘야 할 테고 우리 누나가 어릴 때부터 숫자라면 진절머리를 쳤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퇴직금 쪽으로 선물 하나 준비했지. 뭐? 무슨 퇴직금 규모가 이래? 나 정말 이거 받아도 되는 거야? 이거 받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나중에 물러달라 하기 없다. 아이고 누나, 내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 봤수? 나 그렇게 째째한 사람 아니야. 우리 누나 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이걸로도 모자라지. 맙소사, 외삼촌은 상가 건물 하나를 통째로 엄마 이름으로 매매하신 거였어요. 다달이 월세가 들어오는 큰 길가의 알짜배기 건물로요. 엄마는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다신 채 한참 계약서를 만지작거리셨어요. 생각 같아서는 액자를 해서 벽에 걸어놓고 싶다는 말에 저도 외삼촌도 한참을 웃었네요. 그렇게 웃고 있다가 그만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도 외삼촌도 깜짝 놀라셨죠. 저는 에라이 모르겠다 싶은 마음에 어린애처럼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는 건 걱정 어린 표정의 남편이었어요. 낮에 시댁에 개장을 받으러 간다는 얘기를 한 이후 따로 연락을 안 했었거든요. 무슨 일 있냐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묻는 말에 엄마랑 외삼촌 앞에서 다 쏟아낸 줄 알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오더라고요. 나 어디 가서 기죽진 않을 거야. 절대로. 우리 엄마는 건물주고 나는 엄마 딸이니까. 대뜸 무슨 소리야. 혹시 술 마셨어? 많이 마셨어? 장모님이 건물주라는 건 또 뭐야? 술이라니. 나 멀쩡해. 맨정신이야. 건물주는 그런 게 있어. 당신은 몰라도 돼. 내가 오늘 당신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아니, 내가 몰라도 되는 게 어딨어. 당신이랑 당신 집안일이라면 당연히 내가 다 알아야지. 그리고 우리 엄마는 또 왜? 이번에도 재수 씨랑 관련된 일이야? 몰라. 더는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 재수 씨가 그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조금만 더 두고 보자. 응?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돈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게 아닌 다음에야 끝이 있겠지. 그렇게 얼마 후 볼 일이 있어 외출하러 나갔다가 동선의 한의원 근처를 지날 일이 생겼어요. 순간적으로 잠깐 들를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뭐 이쁘다고 싶어서 그 앞을 그냥 지나치던 순간 병원에서 갑자기 험악하게 생긴 덩치 큰 남자가 씩씩거리면서 나오더군요. 야, 빨리 밖으로 안 나와? 다시 들어갈까? 어? 내가 다시 안에서 소리 질러야겠어?
그 말에 누군가가 불이 나게 나와서 그 남자의 팔을 붙들고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들까지 놀라서 다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죠. 남자는 자신을 붙들고 애원하는 사람의 팔을 뿌리치며 계속 씩씩대며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대충 빨리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얼른 그 자리를 떠나려 하는데 이상하게 매달려 애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세상에, 남자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는 대상은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는 손까지 싹싹 빌며 오늘은 제발 그냥 돌아가 달라고 조만간 곧 갚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자는 아랑곳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고 이윽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쑥덕거릴 정도가 되었어요. 제가 굳이 듣고 싶지 않아 해도 다 들리더군요. 아이고, 저기 저 한의원 또 시작이네. 젊은 여자라 그런가 너무 만만하게 보였나 봐. 아유, 그런데 빚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억대라던데. 갚지도 못할 빚을 아유 어쩜 그렇게 크게 졌대. 일수를 갖다 썼대. 저 의사 이 동네에서 유명하잖아. 저기 말고도 여기저기 빌린 돈들이 10억은 된대. 아니 뭐 한다고 그렇게 돈을 빌렸대? 뭐 도박이라도 한 거야? 아유 그거야 알 수 없지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했을까? 차라리 주식이라도 한 거 아닐까? 한의사 되면 금방 갚을 줄 알았나 보지. 아이고, 큰 길가에 개원이라도 하면 몰라. 이 조그만 동네에서 그게 되겠어? 대출이 10억이라니.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를 떴어요. 동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를 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정신이 없었겠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생각 외로 놀라지도 않더군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전에도 얘기했었잖아. 언젠간 끝이 있을 거라고. 돈이 화수분처럼 솟아나진 않을 거라고. 언제?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지난번에 당신이 장모님이 건물주라는 얘기했을 때 동생 녀석도 그렇고 재수 씨도 그렇고 솔직히 벌이가 뻔하잖아. 그렇게까지 돈이 넘쳐날 리가 없는데 혹시 대출 받아서 돈을 쓰나 했는데 그게 진짜일 줄은 몰랐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혼자만 하지 말고 부부간에 공유를 좀 해야 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얘기했던 건데 당신이 더 말하기 싫다고 했었잖아. 그리고 동생이랑 재수씨 뒷말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했어. 그나저나 10억이라니 엄청난 금액이긴 하네. 둘 다 간도 크다. 어떻게 다 갚으려고 그러지? 설마 엄마 재산을 노리고 그러나? 에이 설마 어머니한테 그렇게 큰 돈이 있기는 해. 우리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글쎄, 돈이야 마련해보면 나올 수도 있을 금액이긴 한데. 정말?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수에 넘어가실 정도로 어리석은 분이셔? 잘 모르겠다. 좀 더 지켜보자. 하여튼 엄마 때문에 네 마음 그만 상했으면 좋겠다. 아유, 이제 와서 자상한 남편인 척하기는. 그래도 고마워 우리 신랑. 저랑 남편은 서로를 얼싸안고는 토닥여 주었어요. 며칠 후 시댁에서 만난 동서는 여전히 알랑방귀를 끼며 시어머니를 향해 생글생글 웃으며 듣기 좋은 얘기들만을 하고 있었어요. 교원 영색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남편과 했던 얘기가 떠올라서 혹여라도 동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시어머니와 동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동서의 이야기는 어머니의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해서는 현재 다니는 직장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시작부터 새빨간 거짓말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워낙에 실력이 좋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원장님이 저를 좀 질투하시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동네 장사라 매상도 고만고만한데 동네 주민들한테 가끔 저를 헐뜯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거참 이상한 원장이구나. 실력 좋은 의사가 들어오면 더 잘해줘야 하는 것 아니니?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가 있다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그이랑 얘기 중이에요. 개원을 따로 하면 어떨까 하고요. 개원을? 아유, 우리 둘째 며느리가 한의원 원장 되는 거야, 그럼? 너무 자랑스럽다, 얘. 그런데 사실 그이랑 제가 가진 돈으로는 살짝 부족해요. 친정에서는 적당히 버는 게 좋은 거라며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저런, 네가 잘 벌면 사돈께서도 더 좋으실 텐데, 어째 그러신다니.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어머니께서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 글쎄다. 네가 개원을 한다니 없는 돈이라도 만들어내서 도와주고 싶구나. 아유, 어머니도 참. 동서가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낸 순간까지도 저는 설마 하고 있었어요. 친정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도 본인들이 모은 돈에서 살짝 부족하다는 것도 전부 제가 듣기엔 말도 안 되는 이유였는데 시어머니께서는 한 채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부족하냐고 묻는 시어머니에게 정확하게 10억 정도면 본인들이 가진 돈에 보태서 목 좋은 곳에 상가를 매매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며 마침 받은 건물들이 있다고 사진까지 보여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10억이 어떻게 살짝이 될 수 있는지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내는 동서도 그렇고 역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시어머니도 그렇고 저의 금전 감각까지 이상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그 사진을 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전 엄마가 휴대전화로 자랑스럽게 저에게 보내주신 사진과 같은 곳이었거든요. 바로 외삼촌이 엄마에게 해드린 그 건물이었어요. 매매는 당연히 거짓말이고 10억은 빚을 갚는 데 고스란히 사용될 것이라는 게 불보듯 뻔하더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좀 더 잘 알아보고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냐고 말을 꺼내자 동서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저에게 대놓고 적개심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개원이나 건물 매매가 한두 푼이 드는 일도 아니고 10억이나 필요한 거면 좀 더 고민해보고 진행해보는 게 어떠세요? 동서도 그래. 친정에서 말리시는 거면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동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말이야. 형님, 설마 질투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까지 들먹이시면서 제가 무슨 염치도 없이 돈을 받아갈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어머니께선 제 병원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제가 금방 몇 배로 돌려드릴 거고요. 아이고, 얘, 몇 배는 무슨 원금만 회수하면 되지 뭘 그러니. 시어머니는 몇 배로 돌려드릴 거라는 동서의 말에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내심 기쁘셨는지 입꼬리가 올라간 채 내려오질 않으셨어요. 저에게도 그자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실 정도였죠. 하지만 동서의 독설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그만하라고 말리실 정도였죠. 혹시 형님도 저한테 투자하고 싶어서 그러세요? 그런데 형님은 이렇다 할 투자금도 없으시죠? 징작에 돈도 좀 모아두시고 공부도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괜히 저 보며 배 아파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잘못 살아온 형님 탓이나 하세요. 동서, 말이 좀 심한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동서 손윗 사람이야. 서로 예의는 지켜야지. 아유, 나 때문에 너희들 싸우지 마라. 첫째 너는 부엌이나 마저 치우렴. 둘째 너는 나랑 저기 가서 따로 얘기 좀 하자. 물론 저는 동서의 말을 들어도 전혀 아무렇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그 말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동서가 이 돈으로 여기를 막고 또 다른 돈으로 저기를 막고 하는 식으로 살고 있다는 건 뻔히 알 수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동서가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안쓰러운 건 안쓰러운 거고 가족을 속이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비록 동서 때문에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에게 야속하게 대하셨다고 해도 말이에요. 몇 주 후 친정엄마에게 연락이 왔어요. 상가 중에 공실이 났는데 월세 계약을 원하는 세입자가 아무래도 동서 같다는 거였죠. 이름도 연락처도 모두 동서가 확실했어요. 도저히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저는 동서 모르게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동서가 부동산에 도장 찍는 걸 보러 가자고요. 동서가 사실은 시어머니를 부르고 싶어 하는데 쑥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계약하는 날까지는 비밀로 하자고 작은 거짓말을 했죠.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듣지도 믿지도 않으실 것 같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직접 보셔야 동서의 실체를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하는 것에 대해 약간 미심쩍어 하시면서도 호기심이 생기셨는지 뭐 그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이 지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로 한 날이 됐어요. 저는 외삼촌 말을 되새기며 당당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부동산으로 향했죠. 엄마는 이미 와 계셨고 동서는 아직인 듯 했어요. 시어머니는 엄마를 보자 당황하신 듯 말을 걸었죠. 아이, 사돈? 아이, 사돈께서 부동산은 웬일이셔요? 이사라도 하세요? 부동산 직원이 당황하며 뭐라 말을 하려고 하길래 저는 얼른 눈치를 주며 조용히 해달라는 손짓과 눈짓을 보내고 있었어요. 천연덕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고요. 그러게요. 엄마, 여긴 웬일이세요? 건물에 비었던 거 계약하는 날이 오늘인가 봐요? 응, 아니 한의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오늘 도장 찍기로 했어. 내가 얘기 안 했니? 아유, 사돈,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작은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서 오늘 세입자랑 계약하기로 했거든요. 사돈께서 건물을요? 어머, 몰랐네요. 저는 둘째 며느리가 건물 매입하기로 해서 구경이나 하러 왔어요. 오늘이 뭐 계약하기 좋은 날인가 봐요. 손 없는 날 뭐 그런 건가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눈치였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엄마의 말에 맞장구를 치시더라고요. 그 계약이 이 계약이고 그 세입자가 동서인 걸 전혀 눈치도 못 채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때를 맞춰 마침내 동서가 등장했어요. 뒤늦게 도착한 동서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눈치더군요. 어머니? 어머니가 여긴 웬일이세요? 형님은 또 웬일이시고요. 여기 대체 어떻게 동서가 우리 엄마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온다고 하길래 내가 잘못한 건가 하고 어머니 모시고 와봤지.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한테 받은 10억은 어쩌고 월세 세입자로 들어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시어머니는 이내 사색이 되어 동서에게 반문하시더군요. 물론 동서는 딱 잡아댔고요.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예. 둘째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지금 첫째가 무슨 소리라는 게야?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형님, 지금 당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어머, 여기 이름이랑 계약 조건이 분명하게 있는데 발뺌하는 거야? 계약하기로 한 당일에 펑크 내면 계약금 날리는 거 잘 알고 있지? 시어머니는 엄마가 손에 쥐고 있던 계약서를 뺐다시피 하셔서는 내용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이내 시어머니의 손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동서, 그 10억으로 대출 갚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월세는 안 밀릴 수 있겠어? 엄마, 월세 조금만 빼줄 수 있어? 우리 동서 요즘 많이 힘든가 봐. 대출? 대출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둘째 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동서를 한번 보고는 계약서를 또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동서에게 물었지만 당연히 동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대출금 10억이 대체 무슨 소리냐며 악을 쓰셨고 머리를 짚은 채 그 자리에 틀썩 주저앉으셨어요. 실신하지 않으신 게 다행이었죠. 그랬으면 정말로 큰일이 났을 테니까요. 그렇게 계약은 유야무야 되었어요. 당연히 한바탕 난리가 났고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알아누우셨어요. 그리고 누워 계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시숙과 동서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중간에서 저랑 남편만 또 고생을 했지 뭐예요. 동서와 시숙은 시어머니께 이야기 좀 잘해달라며 저와 남편을 붙들고 애걸복걸했어요. 예외 없이 또 그 물질 공세를 지겹게 펼치면서요. 남편은 완전히 질린 듯 큰 소리로 시숙과 동서를 꾸짖었어요. 대체 누구한테 배워서 이런 것밖에 할 줄 모르냐고요. 진심이 담겨 있다면 애초에 그런 식으로 나올 수조차 없을 거라는 게 남편의 생각이었죠. 저 역시 남편의 생각에 동조했기에 아무런 말도 더 보태거나 빼지도 않았어요. 시숙과 동서도 자기들 생각이 짧았다며 그저 쩔쩔매기 바빴고요. 결국 동서는 다른 한의원의 페이닥터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빚더미에 앉게 할 생각이냐며 매달 동서의 월급 대부분을 이자 플러스 원금조로 요구하셨어요. 동서는 승낙할 수밖에 없었고요. 안 그러면 강제로라도 둘을 이혼시킨 후에 당장 고소하겠다고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셨거든요. 이혼이 안 되면 시숙과 절연이라도 한 후에 고소를 할 기세셨어요. 10억이라니 다 갚으려면 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시어머니는 이후부터는 동서가 뭘 들고 오든 이게 다 빚으로 산 거 아니냐며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사실상 동서의 선물 공세는 뚝 끊겼고요. 대출금의 정체는 바로 주식이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의 통찰력이 굉장하죠. 믿을 수 있는 정보라는 말에 넘어가서 집을 담보로 삼아 주식에 몰아넣었다가 그대로 반토막이 난 모양이었어요. 다시 주식으로 그 돈을 되돌리려고 대출을 반복하다가 액수가 어마어마해져 버린 거죠. 이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셨어요. 미안하다고 못난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리고 사소한 일로 저나 남편을 부르는 일이 없어졌어요. 저희 부부에게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동서에게 큰 선물을 받았다고 속없이 좋아했던 시절만큼이나요. 반찬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해주고 계세요. 친정에도 나눠드리라면서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를 부르시지 않고 남편을 시켜 가져가게 한다는 거예요.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신 거죠. 사람의 진가는 한참을 지켜본 후에야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돈이 얽혀 있다면 더더욱 말이죠. 여러분들은 저희 시어머니 같은 일 당하지 않게 조심하시고 원하시는 것들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